안녕하세요. DGB 금융지주에 가보면은 종속회사로 하이투자증권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89년에 설립됐으니까 대략 30년 정도가 됐네요. 주요 사업은 금융투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산 총액은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DGB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얼마 전에 HLB가 밝혔듯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신청인이 HLB 주식회사가 되고요.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이 바로 피고가 되겠습니다. 자회사에서 주요 경영사항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DGB 금융지주에도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300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걸린 거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걸렸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HLB의 300억 원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입니다. 이득자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집니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내 재산 아니면 나의 노무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까 반환해라 라고 하는 채권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아까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말했었죠. 민법 제 741조에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자동차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약이 취소돼서 나에게는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럴 때 법률상 원인 없다라는 뜻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이 영어로 unfair profit이죠. 불공평하다. 그래서 약간 어감이 뭐 타인의 돈을 강제로 이렇게 훔치고 뺏고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꼭 그런 게 아니라 법률상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그대로 HLB 사례로 옮겨가 보면은 NH투자증권이 아니라 하이투자증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HLB가 소를 제기한 거죠. 법적 근거 없이, 법률상 자격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그 재산, HLB 300억 원을 가지고서 HLB는 손해를 보고 이익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인 간 법률 관계 변동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다고 했는데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갑과 을이 해서 자동차를 이제 구입하고 인도를 받았는데요.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다면은 이제 소급호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애초부터 없었던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동차를 받은 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자동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환을 정하게 날 때까지 못하고서 조금 더 사용했어요. 몇 개월 더 썼다면은 그거는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이 건물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몇 개월간의 건물 사용료가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게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이투자증권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법률에서 선이라는 것은 내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다면 선이라고 하고요. 내가 알고 있었다면 악이, 고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의 범위는 하이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HLB에게 판매할 때 그 옵티머스 펀드가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자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이 반환의 범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문제가 있는 걸 알고 팔았다면은 반환의 범위가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그 위에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고요. 옵티머스 펀드 문제 있는지 모르고 팔았다라는 것은 현재 이익이 있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건데요. 선의의 수익자 모르고 팔았다라면은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악의 수익자 즉 알고 팔았다라는 것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또 팔고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것도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를 당했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악의 수익자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좋죠. HLB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요건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 아니면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을 본 것과 손실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요. 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률상 자격이 없음에도 그걸로 이득을 봤다. 그게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입증이 되면은 그 사람은 부당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 밑에 뭐 예시 같은 거 보면은 하이투자 증권이 HAB 300억 원을 이득을 얻었다 해도 그로 인해서 HAB가 손해를 본 적이 없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예시로 보면은 이 자동차 빌리고 제때 안 돌려주는 것도 부당이득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HAB가 내 돈 300억 펀드 넣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면은 이것도 부당이득에 해당되겠죠. 근데 HAB는 스마트 펀드는 6개월 묶이는 펀드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소비자가 물건 사면 환불 기간 같은 게 있거든요. 펀드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인정하는 부당이득 예시를 볼 텐데요. 파혼 후에 약혼이해물,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착복한 재물 및 재산상 이익, 타인의 통장에 잘못 입금한 금액,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 신탁했는데 이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버린 경우, 이런 것들이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내 돈으로 그 불법적인 걸 해서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범위에 대해서도 판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익이 뭐냐, 그 과정이 없었다면은 재산이 이만큼이었을 때 그 과정으로 인해서 재산이 이만큼 더 불어났으니까 그 차이만큼 줘야 된다. 즉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원인 및 그 취득 과정이 없었다면은 존재했을 수익자의 기존 재산, 이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행위 이후에 수익자의 전체 재산 총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만큼 반환을 해야 할 이익이라고 판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난 만큼 돌려줘라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서 돌려주는 거는 대부분 다 뭔가 손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다 원상복구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금전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원물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돈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부당이득 액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판례에 보면은 부당이득이 당장 발생하지 않아도 앞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면은 이 역시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폴체인이랑 이제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물질 특허를 자꾸 안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당장에는 뭐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이제 엘리바에서 그 NDA 신청하고 많이 시판이 되면은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채권자 입장. HL의 입장에서는 이 수익자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자체도 쉽지 않고 이득의 산정은 더 쉽지 않은 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부당이득도 있다고 합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웃긴데 이 비채 변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채무가 아닌 것을 갚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내가 갚은 겁니다. 저기 옆집 철수가 그 사채권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내가 대신 갚아주고서 아 이거 다시 돌려달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서 그랬다면은 받을 수 있지만은 내가 알고 저 철수 건데 철수 거 알고서 내가 갚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도덕적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시에서 취소를 하면 소급표가 돼서 무효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무효랑 취소의 좀 차이점을 마지막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무효입니다. 원래부터 계약 성립할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취소는 그 유효하고요. 취소가 있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소급돼가지고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계약을 한 다음에 유효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장권 차이, 무효 법률 행위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고, 취소는 이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기간 차이, 그 무효는 원래부터 무효니까 뭐 방치해도 무효고, 가만히 있어도 무효고, 뭘 해도 무효고, 취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지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확정 유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추인, 무효는 원칙적으로 해서 치유가 안 되고요. 취소는 추인의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